올해 10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단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작년 연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획기적인 전환보다는 점진적 완화를 택하며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KT가 지난달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 간 직접 거래인지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의 여부가 공개됩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 10월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최단기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작년 연간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올해 무역 규모가 역대 최단기 1조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수출 실적도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232억 달러로 집계됩니다. 10월 한 달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월 수출액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경제 회복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죠. 기업들은 대면 회의 등 새로운 일상을 맞을 준비에 나섰는데요. 획기적인 전환보다는 점진적 완화를 택하는 모습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 삼성과 현대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점진적 지침 완화에 나섰습니다. 대대적 조정은 아니지만 근무 방식과 비율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출장과 대면 회의 재개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국내외 출장을 사업부에서 자유롭게 진행하고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회의도 사무실은 10명, 교육은 20명까지 허용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달 초부터 초기 수준의 완화 정책에 들어갔습니다. 사업장별로 백신 접종 완료자 출입을 허용하고 대면 교육과 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출장을 허용하고 교육, 회의 등을 재개하는 등 일부 방역 운영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이외에 LG그룹은 재택근무 인원 비중을 40% 이상으로 줄이는 등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SK그룹은 출장과 교육, 회의 등에 대한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별로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과 유통,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항공사는 이달부터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이 종료되지만 국내외 여행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외 노선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행업계도 유무급 휴직과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복귀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집단 감염과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아 대면 활동 정상화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오늘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쇼핑 주간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위드 코로나도 같이 시작되며 소비 심리가 개선돼 내수 경제에 불을 지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11월 대규모 할인 행사로 소비자 지갑 열기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할인폭이 최대 80%에 이르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열립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의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하겠습니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후원하고 2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합니다.
그 가운데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 대표 소비재 제조업체가 대거 참여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각종 사은품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백화점에서는 가전 할인전과 더불어 여성, 남성 아웃도어 의류와 잡화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합니다. 유통업계도 오프라인 대규모 할인전에 가세합니다. 홈플러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에 발맞춰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전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하는 대규모 블랙버스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부문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G마켓 11번가 롯데온 인터파크 등 온라인 업체 527개사는 최대 70% 할인을 제공하고 30% 할인 쿠폰 제공 등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 방역책으로 본격 전환되면서 열리는 행사기 때문에 그간 억눌렸던 소비심리 개선세가 뚜렷해질 전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동참함으로써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T가 지난달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요금을 감면키로 했습니다. KT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KT 임원들이 통신 장애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번 인터넷 장애로 고객 서비스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KT는 지난달 25일 통신 대란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이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보상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 보상 기준은 개인과 기업 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당초 KT 약관에 기재된 손해배상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KT 고객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최장 89분 발생함에 따라 개별 고객의 불편 유형과 정도 등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확인도 사실상 어려워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고자 일괄 보상하게 됨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의 경우 월 평균 요금이 25,00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7,000원에서 8,000원, 무선 서비스의 경우 월 5만 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1,0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규모는 총 3,500만 회선으로 총 보상액은 최대 4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18년 아영국 사태 당시 보상금 총액보다는 적은 수준입니다. KT는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진행을 위해 이번 주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네트워크 혁신 TF를 가동합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앞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 시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인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지의 여부가 공개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의 경우 중개사의 소재지가 시, 군구 단위까지 공개돼 외지 중개사가 개입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데이터 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를 확대하도록 의결한 데 따른 겁니다.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시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지인 간 직접 거래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또 낮은 경우가 많아 시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최근에 들어보시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른바 ISA 계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개형 ISA가 새롭게 도입됐다고 하고요.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폭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강태욱 하이투자증권 연금지원부장과 이 중개형 ISA 계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IS 계좌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소문도 있고요. 21년 추가된 중개형 IS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인기가 있다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ISA 계좌는요. 예. 이 예적금이나 펀드, ELS 이런 여러 상품들을 한 계좌에 담아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금도 손실가격 통산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비과세와 분리과세까지 해주는 절세형 계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도에 출시된 이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 주식과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절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계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젊은 세대들의 그 주식 투자 열풍 이것도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이제 절세뿐만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여기에 주식 투자의 열풍까지 함께 붐을 이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ISA 계좌 있었잖아요. 근데 중개형 ISA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이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예.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주식과 ETF에도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가입할 수 있었던 신탁형이나 1인명 ISA 계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주식이나 ETF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중개형 ISA를 가입하려면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이 계좌의 편의성이 좋아진 게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 납입 기간이 좀 길었어요. 한 5년이나 길었는데 이게 3년으로 이게 축소가 됐고요. 그 연간 2천만 원이 납입 한도도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2월을 해줍니다. 올해 납입하지 않으면 내년에 더 납입할 수 있도록 이게 좀 달라진 겁니다. 한마디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다. 특히 투자적 관점에서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가 또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절세형 만능 통장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장점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 ISA 계좌는 이 가세를 하기 전에 손익 통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 통산은 여러 상품을 투자하시다 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 수익과 손실을 통산을 해서 가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세도 일반행은 200만 원, 서민행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요. 그 초과분도 한도 없이 9.9% 분리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그런 계좌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자가 발생하면 내는 금액도 15.4%인데 이 부분이 이제 9.9%고 여러 가지로 지금 장점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야기만 들었을 땐 전망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앞으로 부장님 중개형 ISA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유가 같이 궁금해져요. 예. 앞으로 2023년이 되면 금융투자소득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이나 지금 주식기업펀드 지금 비과세잖아요.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 20% 이상의 고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ISA 계좌에서는요, 이 주식이나 이 주식형 펀드 양도소득이 전부 비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시기가 오면 가입자가 더욱 걱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제 혜택이 굉장히 좋아서 더욱더 인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장님 긍정적인 얘기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여기에 이제 가입하는 분들이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시의 유의점, 주의점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ISA 계좌는 장점들이 좀 많고요. 큰 단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3년으로 줄었지만 의무 납입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간 내에 해지를 하게 되면 세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중도 인출이라는 기능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익 통산이 되는 상품이니까 한 상품으로 운용을 하지 말고 여러 상품을 투자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그 통산을 잘 활용해서 절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의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로 이자 배당 수익으로 많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먼저 상담을 받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의무 납입 기한 그리고 중도 인출 부분 그리고 건보료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건보료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받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태욱 하이투자증권 연금지원부장이었습니다. 대졸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28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대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의 비중도 35.2%로 작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올랐는데 이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입니다. 다만 통계청은 2019년부터 기존에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 반영됐기 때문에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 통계를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19일 국내 최대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기업들의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된다고 합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산업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발전 방안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행사가 열립니다. 오는 19일 서울 상암동 DMS 1층 스튜디오에서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최로 한국산업보안한림원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가 공동 주관합니다. 컨퍼런스에서는 경제안보 시대의 산업보안 전략을 주제로 글로벌 경제안보 전쟁 시대에서 국가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한 산업보안 전략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총 3가지 세션으로 첫 번째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시 보안 노하우 공유, 두 번째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력 양성 방안이 제시됩니다. 마지막 세션은 기업 간 상생을 위한 산업보안 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고 보안 관제 현장도 소개됩니다. 산업보안 컨퍼런스는 산업보안 이슈 공유와 토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이번이 9회째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경제TV 유선 방송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민간기업 및 학계에서 약 1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산업보안한림원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산업 현장의 보안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업 경쟁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오늘 열린 2021 방송 콘텐츠 대상에서 서울경제TV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그림을 읽어주는 남자 프로그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작 총괄을 맡은 신현우 제작국장은 한국 고전화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기쁘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분씩 총 5편으로 제작됐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2021 차세대 미디어 주간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미디어 주간은 방송 미디어 산업의 미래 전략 모색과 국내외 업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방송 콘텐츠, 스마트 미디어 진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뭐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기업들의 아젠다가 탄소 중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대세가 된 셈인데요. 그런데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내놓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이나 또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담긴 2030년 감축 하한선을 놓고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경제계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 전환 과정에서들은 이른바 전환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탄소세, 뭐 탄소 국경세, 정말 거의 최근에 들어서 다 나오는 말들인데 맞아요. 이게 이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경제 전반 기후 스트레스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자연재해로 인한 유럽 국내 총생산 손실이 10%에 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환할 경우 전환 리스크에 따른 GDP 손실은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조기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데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을 일찍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혹은 정책 실행을 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찌감치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중립 정책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펴면 펼수록 우리나라도 이제 이익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글로벌 회계 및 컨설팅 그룹 딜로이트 경제연구소는 기후변화 경제보고서인 아시아 경제의 터닝포인트, 기후행동은 어떻게 우리의 미래 경제를 이끌 수 있을까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 안에 이제 한국 경제의 터닝포인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할 때 205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손실의 규모가 232조 원으로 앞으로 30년간 해마다 평균 GDP의 0.4%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70년에 가면 손실 규모가 무려 935조 원으로 늘어나는데 2070년 예상 GDP의 무려 2.5% 수준이나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매우 쉬워 보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저감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조차도. 예. 근데 만일 우리가 이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피해는 더블 이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2070년도에 기후 변화로 인한 한국 경제 손실액이 뭐 935조 원, 한 1,000조 원이 육박한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 1년 예산도 넘어서는 수준이잖아요. 과다 계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일단 뭐 딜로이트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사고와 현재 사태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많은 경제 예측들은 세계적인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빠져 있고 또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도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딜로이트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농업 집약적 국가에서 기술 혁신의 글로벌 선도국 위치까지 빠르게 성장을 했고 많은 경제의 변화를 경험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적 발전은 큰 성과가 있었지만 반대로 대가가 뒤따랐다는 것이죠. 예. 21세기 들어 에너지 수요는 55%나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을 석탄 혹은 석유 등 화석 연료로 충당을 하면서 지구에서 11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1인당 배출량은 세계 5위의 기후 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에너지 수요는 21세기 들어서 7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뭐 당연하게도 대부분 다 화석 연료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경제로 가고 있는데 화석연료에 많이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그러나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딜로이트가 얘기하는 것은 예. 뭐냐면은 급격한 탈탄소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줄 것이라는 거죠. 탈탄소를 하지 않게 되면서 당장 있게 되는 무역의 어려움 외에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 태풍이나 홍수, 혹한과 폭설 등으로 인한 토지 생산성 감소와 함께 인프라 복구 비용의 증가 등은 결국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건데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급격한 탈탄소를 한다면 경제적 이익은 2070년까지 2,30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상승 이내로 묶었을 때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인데요. 보고서에서는 첫째, 2025년까지 신속하고 과감한 기후행동. 둘째, 2025년에서 2040년 과감한 기후계획을 실행하는 10년. 셋째, 2040년에서 2050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로 제한. 최악의 기후변화 영향 방지. 넷째, 2050년 한국 및 세계 경제 탈탄소화. 그리고 다섯 번째가 2070년 현대적으로 번영하는 넷째로 미래를 위해서 2070년 이후까지도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을 유지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야 하는 길이라면은 정말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탈탄소 경제의 이 전환의 득과 실은 분명한데 기왕에 갈 길이라면 빠르게 전환하는 게 나아 보인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K베드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